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조기 대선을 겨냥해 벌써 몸풀기에 들어간 반면 여권은 집안 싸움이 격화하면서 분당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실황으로 국회 연결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의 동반 사퇴 이야기를 지금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조 의원님,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참 새누리당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여러 가지 막말 공간 등등이 있었는데 정원내 대표의 사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본인이 이미 예고한 걸 이제 실행하는 거죠. 국회 예산안 통과되고 또 하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그만두겠다고 한 걸 실행하는 건데 원래 그 이정현 대표는 그 본인이 21일. 물러나고 난 뒤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남아가지고 당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정현 대표가 21일 날 물러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물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사퇴를 발표를 했지만 오늘 바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새 원내대표 선출되면은 이제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가량은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정현 원내대표 당 대표 퇴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됐네요. 되는 것 같고 원래 친박 쪽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고 난 뒤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남아가지고 비대위 구성을 이제 주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친박이 경계하는 그 비박 중심의 비대위 구성이나 또는 뭐 반기문 총장하고 가까운 쪽에 이제 비대위 구성 이런 걸 이제 우려를 이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만두게 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관심사는 이미 이제 탄핵 이후 어제 주말 계기로 해가지고 당내에서 크게 이게 충돌음을 일으키고 있는 친박과 비박 세력의 이게 힘겨루기가 이 원내대표 이 선출 문제에서 조기에 먼저 한번 좀 세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세력이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날 것 같고 그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는 쪽이 앞으로 조금 더 친박이 만약에 친박 쪽에서 원내대표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버티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정현 대표를 겨냥한 압박의 공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본인은 지금까지도 그 친박 지도부가 같이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정현 대표가 어제 그제 사이에 원래는 본인이 21일 물러난다는 이야기는 친박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는 의미로 다 이해를 했는데 본인만? 나만 물러나고 나머지는 안 물러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친박 지도부 중에서 또 그 당대표 대행이 나오는 거니까 친박 지도부 구성 이 실체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라서 사퇴의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거라서 정원내 대표의 사퇴가 친박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의 의미도 있다고 메시지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 지도부가 어떤 압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지금 정의석 원내대표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전부터 이 국회에서 정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본인이 지금 물러나겠다고 확실히 다시 한번 더 명토를 지금 박는 이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는 그 다음 차순위는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지금 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번 탄핵안 그 결의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박의 요구대로 조금 움직인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유투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정현 대표가 사기가 즉각적으로 못 물러난 이유 중에 하나도 당 대권이 일단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뭐 장치를 마련하고 이게 가겠다는 그런 하나의 포석을 놓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단 그럼 좋다. 내가 빠져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그 이정현
당 대표의 그 사태를 우회적으로 촉진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어제부터 지금 비박계, 친박계가 서로 나가라고 지금 서로 사퇴를 하고 그렇죠.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탄핵 결과에 보면 지금 상당 그 친박의 한 20여 표 이상이 지금 이탈을 해서 당이 나름 균형점이 잡혔다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당내 세력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은 만약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난 뒤에 당내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를 해보면 대충 대세가 기울어지지 않을, 대세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물러남으로써 당의 판세가 지금 어떻다는 걸 확연히 드러냄으로써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면서 조기에 당의 그 내분을 조금이나마 수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생각도 문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제를 예. 드러냄으로써 좀 그렇죠.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부분이다. 사실 이제 그런 포석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새누리당의 당내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친박계, 비박계 의원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실 막말 공방을 벌였는데 그 모습을 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당에 남아서 당의 쇄신과 변화 그리고 보수의 새로운 재건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친박 의원들이 모여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당을 사당화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봅니다. 즉각 중단하고 보수의 재건을 이뤄낼 수 있도록 즉각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황영철, 유승민, 도대체 그분들이 이정현보다 이 당에 와서 뭘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현직 당 대표를 축단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합니까? 아주 가소롭다 못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한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그러한 짓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비상시국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 즉각 사퇴 및 대대적 인적 청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직책과 언행과 처신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자 배반과 영민의 주인공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단면이자 척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이 두 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당에 그대로 남아서 당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일관되게 드렸으니까 그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일부 의원님들이 모여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은 답할 게 없습니다. 그분들 어제 모여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상당히 거스르고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누리당 막말 공방,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 의원님, 사실 친박계는 혁신과 통합 연합이라는 모임을 좀 새로 만들겠다. 예. 또 비박계는 이미 비상시국회의라는 또 어떤 모임체, 회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 결론은 탄핵 표결 때 비상시국회의는 이제 탄핵 찬성해서 그 민심이 국회 의결 절차를 통해서 구현되도록 하는데 네. 이제 앞장섰고, 친박 쪽은 탄핵 반대해가지고 어쨌든 민심하고 약간 이제 엇나간 길을 갔는데, 국민적 명분으로 본다면은 이제 친박 탄핵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실천한 쪽에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친박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나중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가지고 대통령이 퇴진하게 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상황이 오더라도 친박은 끝까지 버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친박이라는 이 정치 집단, 정치 세력은 대통령이 가는 건 가는 거고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살기 위해서 이제 벌부둥대는 걸 이제 끝까지 할 것이고 예. 그것이 새누리당 안에서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이 괴멸 상태에 간 이 보수 진영, 보수 정당과 네. 보수 진영이 대선 앞두고 새롭게 이게 거듭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진통 또 장애 요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대통령이 그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가지고 예. 다시 살아 돌아오고 그걸 또 국민이 다 받아들여서 뭐 그냥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그냥 가시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대통령의 이 저 소멸과 친박의 소멸이 이제 관계 흐름은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변곡점이 어디냐 당권이 당내에서 당권이 이제 비박으로 넘어오는 그 변곡점이 어디냐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변곡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좀 예. 전에 말씀드린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이제 세력 판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분화점. 그리고 이제 친박계에서는 전국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거기서 뽑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비대위원장이 친박계 의도대로 뭐 김태호나 이인재나 뭐 이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비박에서 나오느냐. 추천하는. 그리고 또 제 친박의 비박에서 이제 시국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최팔남이라고 하는 이제 최준실과 최준실의 이제 그 여덟 남자라는 사람들이 당에서 이제 출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고 나면은 친박 핵심이기 때문에 친박 세력이 와해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명이 지금 탄핵 과정에서는 20명이 일단 이쪽으로 친박에서 약간 이탈했다고 봐야 되고 예. 어제 51명이 이제 모였다가 지금 실제 모인 건데 40몇 명이고 이름을 이제 그 위임한 것까지 해서 51명이니까 56명에서 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속화되게 되면은 결국은 당권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변곡점이 어디냐가 하는 것이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의 당내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이게 균형 잃다 보니까 이런 좀 갈툼이랄까요? 갈등이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그렇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탄핵 결과를 보면 상당히 비박과 친박이 상당히 균형점을 네네. 나름대로 대등하게. 그러니까 대등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뭐 이제 뭐 정치적 게임은 이제 한쪽으로 기울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친박계들이 뭐 지금 상당히 구당 모임을 만들어서 김무성, 유승민호 나가라고 뭐 그런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런 말이 그쪽 사진에 없나 뭐 이렇게 꼬집는 그런 이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뭐 지금 사실은 이 지금 새누리당 당이라는 이 안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지금 이제 나름대로는 지금 상당히 양계파가 상당히 그 동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나 새누리당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 지지층이라는 좀 당을 바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친박은 벌써 정치적 이 고립의 섬 속에 갇혀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 박근혜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이 보수층들은 상당히 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그냥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지금 탄핵 심판이 만약에 지금 그 인용이 될 경우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수 정권을 여기서 놓아버릴 것이냐? 여기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가 아마 저는 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커진다고 본다고 예. 하면 그런 외압이 상당 부분 이 당내 그 사태에서도 큰 힘으로 작용할 거라고 것이다.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친박계의 지도부가 당권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비박계는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이 그럼 당을 깨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조금 빠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민심이 네.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비박계 비주류 쪽으로 쏠리면서 거기 힘이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뭐 지금 어차피 대선 전에는 또 보수 대연합 네. 뭐 이런 한쪽으로 이 손을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의 당권을 갖고 있는 친박계들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속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라고 저는 뭐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조기 대선이 불가피했다는 게 이제 공통된 분석인데 누군가가 탈당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당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시간이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아마 이 비박계 그러니까 상당히 나가든, 예. 깨고 나가는 것 자체가 고민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그 끝끝내 친박의 지도부가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서 차라리
빨리 새로운 살림을 차려서 거기서 여론의 지지를 모아서 거기서 원심력을 가지고 새누리당을 공중분해하든지 흡수 통합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그 차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본은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변곡점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흐름이 이제 현실 정치 세력 판도로 나타나는 것이 지점이 이제 변곡점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오느냐 하는 건데 탄핵 심판 그 전에 오느냐, 탄핵 심판과 더불어서 오느냐 하는 그 차이인데 그 전에 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강고하게 버티는 친박 지도부, 친박 세력을 상대로 해서 이 비박이 단일한 대우를 유지하면서 이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투쟁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 안에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 당에서 끝까지 싸워서 해보자. 이겨야 된다. 그리고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인 것 같고 김무성 전 당대표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제 유승민 이제 대표가 이 당내 투쟁에 있어서는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밖에서 계속 이제 나와라 그러고 이제 우리끼리 신당 차린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 뿌리치고서 당내에서 강고하게 어떻게 이제 싸울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리고 또 당의 밖에서 말이 이제 신당 창당이라고 하지만 실제 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물적 자산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새누리당 보수 정당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장새로 만들어서 그게 주류 정당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두려움도 있고 해서 기왕 성산이 있고 명분이 있다면 당내에서 싸워서 우리가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당을 제대로 이제 환골 탈취시키자 하는 쪽에 일단은 시국 회의도 다수 의견은 그쪽에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실은 이제 여야정 협의체,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있는데 원내대표들 논의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여러 논의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는 이정현, 정진석 동반 사퇴를 한 이후에 친박 성향의 원내대표를 세우려고 한답니다. 원내대표까지 친박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저는 그 친박 원내대표하고도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오로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친박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이 정말 철퇴를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할 정도로 같이 정치하는 것이 창피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새누리당을 생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성이 훨씬 더 강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친박 성향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고 한다.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 교수님, 일단 국회 내에서 여야정 협의체 일종의 협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될까?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 사퇴 입장까지 밝혔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민주국가, 특히 우리처럼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 같은 경우는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과 의회의 양중대 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축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식물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금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의회가 아무래도 국정에 상당 부분을 개입하면서 같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 분명한 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이 지금 예상되는 가운데서 자신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지금 있을 그걸 대비해서라도 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지금 하나의 그 파트너가 돼야 될 여당이 지금 여당 지도부가 지금 바뀌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한 자리를 하기가 그 이전에 거국 뭐 내각 또 뭐 국회 추천 총리 할 때부터 야당 입장에서는 이 최순실 부역자들하고는 앉을 수 없다는 그 명분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탄핵이 지금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는 더 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지금 여당 지도부하고는 앉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협의체라는 뭐 그런 또 이 용어를 쓰고 있던데 과연 그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본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들을 빼고 야당하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 내의 이게 분규가 내용이 빨리 어떤 식으로는 기결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여당의 그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이 몸담고 계신 분들이 예. 정치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야당 중심의 정책 협의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같은데 주연님 보시기에는 지금 경제 사령탑 부분도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빨리 임종용 부총리를 일단 정부가 인준청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가지고 청문회 해가지고 임명 절차를 밟아야죠. 사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런 인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현상 유지만 하고 국정 관리만 하도록 돼 있지 큰 중요한 인사를 한다든가 또 정책을 새로 도입한다든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꾼다든가 이렇게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 없지만 이 인사는 전임 이제 권한 정지될 때까지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걸 임명했죠. 갖다가 절차만 지난달 밟는 거기 2일에. 때문에 그건 빨리 야당도 협조해가지고 그 임종용 부총리를 새로 임명하든지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유일호 부총리라도 확실하게 이제 유임을 해가지고 책임지고 이걸 끌고 가든지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말고도 또 야당에서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드 문제 이것도 제고해야 된다. 국정교과서 제기해야 문제. 된다. 또 한일 정부 협정 제고해야 된다. 위안부 협정까지 제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헌법 원리에는 안 맞은 겁니다. 이 과도 내각 속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리든 정부든 야당이든 간에 여당이든 여야 국회든 간에 기존 정책의 큰 틀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면 안 되고 예. 야당이 그걸 꼭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하면 됩니다. 그거 이렇게 1년, 2년 뒤도 아니고 곧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야정 협의회는 결국 이제 야당도 이 새누리당 이 친박은 정치적 패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할 손잡을 명분도 없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전에 제 변곡점 말씀드렸지만 예. 당의 세력상으로도 비박 탄핵에 찬성한 쪽으로 당이 이제 주류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당을 실제로 대표할 수 있는 다수 세력은 그쪽이다. 그쪽하고 대화를 해야 실질적인 정책 협의가 되는 거고 소수파로 몰리고 명분도 없고 국민들한테 심판당한 세력하고 손잡고 이야기해봐야 명분도 안 되지만 실질적인 정책 협의가 안 된다 해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원내대표 뽑겠다면 이런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당내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제대로 된 파트너를 세우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되는 것 황교안 같습니다. 총리가 사실상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업무 파악 운영에 국정 운영에 들어갔는데 예. 권한 범위 어느 정도까지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사항, 평상시 일상 정무, 국정 네. 운영, 또 기존에 펼쳐놓은 일을 갖다 관리하는 일에 이제 충실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임종용 부총리를 빨리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그다음에 현재 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만약에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끝나거나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걸 비워두고 7명으로 심판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되고 결과에 승복이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 문제는 야당하고 여당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이제 보임을 하든지 채우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또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국정 사항은 네. 야당도 무리한 요구하면 안 되고 황 총리를 도와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수습하는 일에 여야정 협의체가 네. 구성돼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 총리 네. 권한 대행의 인사권의 범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차관급 이상 예를 들면 차관급이나 또 장관급에 대한 인사는 사실 하기가 힘들겠죠. 오늘 이 지금 황교안 총리가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경제수장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은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로 유임하는 것 쪽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윤신의 폭을 상당히 좀 이렇게 좁게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수석들하고 지금 이제 업무 네, 보고를 오후에 받는데 지금 하고 있을 제일 겁니다. 먼저 네. 업무 보고를 받는 파트가 인사수석이라고 그럽니다. 정진철 인사수석하고 제일 먼저 만난다고 하니까 아마 차관급 이하의 이 인사권은 본인이 아마 적극적으로 행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조 의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슨 국정 아젠다를 자신이 내세워서 펼쳐나간다는 건 거의 무리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기존에 있던 현안들을 그냥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또 야당이 기존에 반대해왔던 여러 국정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교안 총리, 그러니까 근한 대행이 총리 시절에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자신의 그 마치 정치 소신이냐 강하게 드라이버를 들었던 여러 가지 이 상당히 정파가 되고 견해가 엇갈리는 네. 사드 문제라든지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일단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사실 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황교안 총리도 권한대행도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역할 범위를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가결 이후에 피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야권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를 넘어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21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명 하나하나에 정의의 촛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알아주시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국민의 염원을 헌재가 알아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1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는 자리였는데 차 교수님, 이제 아무래도 모든 관심이 과연 이제 헌재에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은데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대선 판도도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로 조금 이 입장에 따라서 다 이 주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좀 이 진보색을 띠는 신문들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알려라. 그렇게 뭐 오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그 헌법을 위반한 부분만 먼저 결정해버리고 나머지 거는 이 법률 위반 부분은 이 특검 같은 데서 처벌을 넘겨서 거기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중에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오늘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뭐 그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한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씀으로는 지금 이 헌법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헌법 위반 사항이 뭐 14개고 네네. 또 법률 위반 사항이 8개고 상당히 지난번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인정을 또 특히 본인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증거조사조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는 이 180일, 6개월도 아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면서도 근데 그 김종대 재판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는 말씀을 하시냐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주권자인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사실 조속한 퇴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도 이 여론이라는 부분 그리고 헌법과 법률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이 어떻게 보면 뭐 현실과 당이라는 그 양자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정 공백이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아마 내년 봄쯤에는 아마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헌재가 생각이 180일을 넘긴다 그러면 사실 박 대통령의 임기도 8개월 남짓밖에 이제 채우는데 남지 않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의원님께서는? 박한철 소장이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사건 초기에 약간 우회적인 표현으로 본인 임기 중에 이걸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도 바르게 판단을 하되 빨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제 심리를 추진하고 있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청와대에다가 10일 안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7일 안에 갖다 달라고 네. 그랬고 처음 재판관 평의회를 노무현 대통령 때는 7일 만에 열었는데 이번에 3일 만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던 사건들은 다 지금 밀쳐놓고 요것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70명에 달하는 우리 재판 연구관들도 다 여기에 다 집중하도록 하고 또 집중 심리 기일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집중 심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은
한 빠른다보다 한 3월쯤 가서는 대충 이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보다 좀 이를 수도 있겠고 예.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겠지만 3월로 보시는 어떤 뭐 객관적 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3월? 그거는 없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속도들을 보면은 노무현 네. 대통령 때 이제 2달 63일. 예, 2달 정도 걸렸고 근데 지금도 말씀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이 6개월씩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지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일정 진행하고 있는 네네네. 것들을 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한 3월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방금 이제 차 교수님 말씀도 있었던 대로 이 사건은 뭐 형사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죄에 몇 년형, 무슨 죄에 몇 년형 이걸 따지려면은 다 조사하고 다 입증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헌법 위반 사실만 이제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헌재 심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대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빅3의 어떤 빅3 구도를 이제 형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차 교수님 이럴 경우에 사실 지금 보면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하락하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23.1%, 반기문 사무총장이 18%, 이재명 성남시장이 16%, 안철수 전 대표가 8%예요. 사실 빅3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실 그 이 탄핵 국면에서 특히 촛불 민심 국면에서 사실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상당히 앞장서서 강경한 톤의 목소리로 이 지금 민심을 나름대로 선도해 온다고 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강철수다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앞서는 또 이 질서 있는 퇴진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조금 그 좌우우면하는 듯한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훨씬 더 빠른 행보를 보이고 민심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율은 오히려 네. 이렇게 부합세냐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부분은 그 국민의 지난번 그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여론 중에가 중도 보수층들이 중도 보수. 이렇게 새누리당이 실망한 중도 보수층들이 비례대표에서 대거 밀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강철수라는 부분 자체가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안철수 모습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면 아주 그 민심에 부합되는 강한 목소리 선명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시장보다 오히려 선명성 부분이 오히려 약한 바람에 그 이 민심의 부합하는 그 뭡니까 하나의 그 이점은 네. 이재명 시장이 오히려 오롯이 독차지하는 촛불 민심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저는 뭐 이 구도 자체가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야 또 여러 가지 선택의 또 이 그 뭡니까 선택지가 있고.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오히려 저는 더 오히려 위기에 계신 분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좋은 상황에서 정치적 반사에 이걸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20% 박스권에 20% 박스권에 딱 갇혀 있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성남시장이 치고 올라오면서 문재인 대선론이 오히려 흔들리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은 이런 민심? 예.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곤란한 그 상황이 꽤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중도 보수층이 뭉텅 빠져나온 것도 있지만은 원래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띄운 안철수 현상의 주력 그 지지 세력은 무당층입니다. 정치 혐오층, 정치 불신층, 기성정치, 국회, 정당 이런 걸 불신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늘 기대하는 그런 그 계층이 정치 대체로 한 30% 가량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럼 뭐 대선 때마다 있어 왔어요.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뭉텅이로 가니까 푹 떴는데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이제 5년이 됐어요. 정계 입문한 지 5년이 됐고 여러 가지 분당이라든가 또 뭐 또 당내 또 여러 가지 뭐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거 또 그치면서 이미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기성 정치화되고 있다. 기성 정치인, 제도권 내 기득권 정치인처럼 이제 되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걸 참신함으로 새롭게 복원할 그 가능성 별로 없는 거죠. 그 표가 다
새로운 인물, 이번에 촛불 정부에서 새롭게 떠오른 새 인물 이재명 시장한테 이제 갔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푹 떠버렸고 안철수 전 대표는 푹 가라앉아 버렸고 또 그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반문 또 문재인 여당 지지층이지만은 문재인 대표나 친문을 싫어하는 계층들이 또 이쪽에 와 있고 네. 또 그 해산당한 또 통진당 지지자들도 이쪽에 또 와 있고 왜냐하면 그쪽에 성남 쪽에서 저 이재명 시장이 그쪽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표가 가서 이렇게 떴는데 이 구도가 다시 이렇게 좀 조정이 되려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게 좀 확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장력이 없어요. 말씀하신 박스권에 그대로 있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고착이 돼 버렸어요. 안철수 대표가 다시 확장하려면 자기 자력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뭐 새누리당의 신보수 정당하고 이제 결합하든지 이렇게 아예 큰 틀에 그 구도 변화 제3지대. 예. 그래서 이쪽 표가 뭉툭이로 자기한테 온다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자력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 10% 이렇게 늘려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여당 내에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 표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역시 이제 여당이 앞으로 그 세력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비박이 잡고 결국 이제 범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언론의 그 분석을 보면은 결국 이제 유승민, 반기문 두 사람밖에 없다. 두 사람 가지고 승부해야 된다. 두 사람이 새누리당 새로워진 혁신 새누리당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든 아니면 각자 따로 이제 후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합을 위한 하든 언젠가 이제 합쳐질 거다라고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새누리당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당내 개혁이 실패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보수 신당을 만들면. 그 신당 가지고 독자 후보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큰 틀에서 이 보수 신당 또 반기문 세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또 기타 또 반문 세력이 또 나온다면 여기에 큰 이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잘 기획해가지고 조합하려면은 고도의 이 정치 기획력이 필요하고 주인공들이 다 마음 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 역할을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좀 하고 개헌론을 자꾸 매개로 해서 좀 뭔가 불씨를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지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3지대가 아마 지금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누리당 내에 비주류, 비박계가 지금 이제 만약에 당을 깨고 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의 새누리당에 몸을 담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뭐 독자적 신당을 추구하기는 사실은 조금 그거 좀 마뜩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3지대에서 형성되는 그런 기류에 몸을 실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리는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개헌일 것인데 과연 그런가 개헌이라는 부분이 여술방망이가 될 수 있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개헌이라는 부분이 대선 전에 개헌 부분 하기가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원포인트 권력 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하면 쉽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포인트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4년 중임을 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2연 집정부제를 하자는 분도 계시고 순수 원내각제를 하자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합의가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될 것이냐? 결국은 차기 대선의 그 개헌을 하나의 공약으로 내걸고 거기에서 암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합쳐서 하나의 정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김종인 전 대표 대통령이 되면 개헌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죠.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요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전에 전 대통령들도 공약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되기 전에도 개헌 안 하는 이유는 아예 손에 안 들어오는 현찰도 내 걸로 생각하고 못 놓는데 손에 들어온 대통령이 넣은 현찰은 절대 안 내놓기 때문에 공약한 거는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역사가 증명하는 대로 유일하게 방법이 있다면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하든 아니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은 2년 또는 2년 반 안에 개헌하고 임기는 그때까지 마치겠다, 퇴임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약속이 의미가 있고 그 개헌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무주공산인 여권에서는 황교안 대안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특히 여권의 상황이 아주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오늘 이어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